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신경민 그 앵커님 어디를 나오셨고 발자취가 어떻고 다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렇지만 제가 아주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앵커님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1981년 MBC 보도국 기자를 시작으로 2000년 워싱턴 특파원, 그리고 2005년에는 보도국 국장, 2008년에 뉴스데스크 앵커, 이렇게 화려한 그 자리들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MBC의 논설위원이시고 또 이화여자대학교의 겸임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자,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오셨던 신경민 앵커님의 특강을 시작하겠는데요. 제목은 아시죠? 신경민의 클로징을 듣는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방 과분한 소개를 하셨는데 거목, 화려한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올해 제가 정년입니다. 올해 이제 기자 내지는 회사원으로서, 기자도 뭐 회사원이니까요. 저희도 비상장 주식회사하고 주식을 살 수는 없지만 10억밖에 안 됩니다. 맘만 먹으면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 방송의 운명이랄까요? 이런 역사와 관련이 있죠. 좀 이따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이래는 쭉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거쳐간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얼굴로, 이제 불어로 얘기하면 떼따떼더라고 그러는데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해서 아마 뭐 그런저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무래도 언론 쪽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 그리고 혹시 여기서 언론을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언론, 특히 방송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뭐 이런 거 정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취직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이제 어떻게 취직을 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잘하는 토픽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교수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 차원을 높여서 한국 사회에 관한, 특히 한국 정치에 관한 얘기부터,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슈, 제가 이제 클로징으로 뭐 유명해지고, 클로징 때문에 잘리고, 그것 때문에 또 뭐 유명해지고, 뭐 그렇게 됐는데요. 이 클로징을 제가 한참 하고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정치인에 있는 현역 정치인이죠. 후배 한 분이 와가지고, 신 선배, 대단히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을 내가 했는데 그랬더니, 클로징 멘트, 이제 우리는 이제 클로징 멘트라고 하는데 아마 그건 콩글리시인 것 같고요. 미국 사람한테 클로징 멘트라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정확하게 진짜 영어적으로 얘기한다면 클로징 코멘트나 아니면 클로징 리막스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클로징 리막스는 사실 미국 앵커들도 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되게 안녕히 주무세요 정도가 주로 내용이었죠. 아니면은 아주 그날 엄청난 사건이 있으면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도. 그건 엄경 앵커의 그 트레이드 마크에 해당하는데 그 정도를 했는데, 제가 했던 것은 이제 취재를 한 겁니다. 제가 원래 이제 기자질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도 있고, 제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 내지는 한국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어가지고 팩트를 취재하고 그걸 다시 확인하고 다시 또 한 번만 하면 안 되죠. 더블 체크하고 트리플 체크하고. 대개 기자들한테 3번 정도, 사안이 분명하면 뭐 한 번만 해도 되지만요. 사안이 약간 좀 모호할 때는 트리플 체크를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더블 체크는 기본이고요.
트리플 체크를 해서 각각 다른 3개의 소스로부터 같은 얘기를 들으면 써라라고 하는 게 저희들한테 가르치는 그 공자님 말씀입니다.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물론 드물죠. 공자님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뭐 실천하면 지금 우리나라 꼴이나 세계 꼴이 이렇게 했어요. 그건 이제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클로징 멘트라는 것이 그냥 나와서 공자님 얘기하거나 안녕히 주무시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그래서 그 후배 얘기는 그 문화 아이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 상표 등록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잘해서 돈 좀 한번 벌어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곧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더 이상 그걸 진전시키고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그 안에 녹여서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클로징 멘트를 하지 않는 방송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한참 제가 방송을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이 그 하는 클로징 멘트를 하지 말고 뉴스를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적확하고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한 겁니다. 클로징 멘트를 할 걸 뉴스로 만들어서 심층적으로 보도를 했으면 뉴스가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클로징 멘트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내부 사정, 그리고 내부 사정을 그렇게 만든 외부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 내외부 사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한국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거나 고쳐야 될 대상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그런 일들은 제가 뉴스 할 때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를 이제 간단히 하면요. 제가 만약에 지금도 뉴스를 하고 있더라면 그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래? 라고 이제 묻는 게 저한테 아마 강연 제목하고도 관련이 있지 싶은데요. 지금 아마 한다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지금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그냥 간단히 무슨 저축은행의 로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좀 엄청난 거지만 결국은 따지고 올라가면 그게 이제 정치의 문제고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정부패와 하여튼 뭐 모든 일단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패가 거기에 농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금융의 문제니 뭐니 하여튼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설마 이런 부패까지 있으랴 하는 것까지 아마 다 있고 이걸 이제 어디까지 캐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캐고 하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얘기들이 많은데 아마 진상이 다 나온다고 그러면은 뒤집어질 일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고 다만 검찰이 어디까지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공정사회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공정의 출발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매일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죠. 뉴스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저놈이 뉴스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꽤 있지 싶어요. 그래서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부터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제 그 지인들을 통해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대단히 많이 느낀 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였다라고 느낀 게 이제 이번 선거인데요. 사실 이번 선거에 싹은 6.2 지방선거에 있습니다.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6.2 지방선거에 싹이 보이던 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 눈이나 모든 사람의 눈에 잘 보이게 나온 거죠. 신문이나 방송에 지적이 된 것은 제가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고요. 잘 안 나온 것만 지적을 하자면은 승패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51대 49 구도가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51대 49 구도 이번에 보면 이긴 사람도 많이 이기진 않았거든요. 대개 그 퍼센테이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51대 49의 구도인데 이 구도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총대선이 같이 있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거의 모든 나라의 집권 세력이 바뀌는 해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51대 49로 내년은 가게 될 것 같고요. 미국, 이게 이제 미국하고 조금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죠. 미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국 같은 나라는 선거를 하지 않고 미리 정해놓으니까 그대로 갈 거고, 러시아도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문제는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이 김정일이가 쓰러져서 지금 뭐 강행군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김정일이 건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강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김정일 건강이 만약에 잘못돼서 쓰러지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집안 문제지만 김정일이 쓰러지면 이건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잘 챙겨보시는 게, 저는 챙겨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이 안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번에 약간 과로한 것 같은데 6,000km를 그 순식간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 병이 그거잖아요. 그 혈압이잖아요. 혈압은 한번 쓰러지면, 이게 풍을 맞았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풍을 맞아 쓰러지면 5, 6년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만약에 김정일이 잘못되면요, 동북아시아 정세 플러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거든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정일이가 쓰러져서 뭐 잘됐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잘됐다고 우리가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북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김정일이 만약에 쓰러져서 잘 될지, 아니면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팍 쓰러져서 아주 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코마 상태로 상당히 오래 가는 건지, 아니면은 머리는 멀쩡히 살아있고 팔다리만 못 쓰는 상황으로 갈 건지, 그랬을 때 북한 군이 어떻게 움직일지, 북한의 그 핵심 수뇌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또 어떻게 할지, 이런 변수 때문에 사실 김정일이 쓰러진다라는 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아유 잘 됐어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기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보면 올해 내년 북한 정세, 특히 김정일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51대 49, 하여튼 내년 총대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 분명하고요. 또 하나 6.2 지방선거하고 지금 이번 선거, 뭐 지난번 최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 여론조사는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가 틀렸거든요. 여론조사가 얼마나 틀렸냐면, 짐작하신 그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오세훈 이기긴 이겼지만, 결과는 이겼지만 틀렸습니다. 오세훈 그때 20% 가까이 앞서갔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신승했습니다. 겨우 이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전 지역구에서 지고 강남 3구만 이겨가지고 그걸로 버텼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학도로서 질문을 해야 될 건, 왜 틀렸냐? 6.2 때 왜 틀리고 이번에 왜 틀렸냐? 그게 중요하죠. 왜 틀렸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대로 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라인 전화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는 전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이 모집단, 퍼퓰레이션이 정확할 수는 없는 거죠. 모집단이 라인 전화만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편차, 오차가 엄청나게 크니까요. 일단 라인 전화를 받는 사람 자체가 여자가 많고 나이 든 분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인정보호법에 따라서 휴대폰 그 서베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고치자는 게 우리 법률 지금 취지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너무나 틀렸다. 특히 이번에도 서울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강원도 경우에 20% 이상 앞서갔는데 이번에 졌잖아요. 그때는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이겨서 체면이라도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는 틀려버렸습니다. 승패가 틀려버렸습니다. 20% 이상 앞서가던 후보가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한 4%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졌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뭔가 하여튼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작동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론조사는 공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서 뭐 한번 하지 이러는 게 아니고요. 모집단이 대충 우리가 1000명을 잡거든요. 1000명 잡으면 한 사람 앞에 한 10,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1,000만 원이죠. 그냥 단순 계산하면. 1,000만 원인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 한참 전부터 시작해서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몇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틀리잖아요. 그러면 틀리는 것도 뭐 왕창 틀려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우리가 보도하는데 참고를 하고 또 우리가 보도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도를 하는데 오보를 막을 수 있느냐라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근데 이걸 따지고 올라가면은 여기 왜 이렇게 됐느냐면은 이게 미네르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미네르바 기억하시죠? 미네르바 이후에 여론조사가 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라인 전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받는 우리 개인, 그게 나이가 들었거나 젊거나 하여튼 남자건 여자건 간에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하여튼 언제나 꽝이라는 건 내년에도 지속이 될 텐데 저희 같은 언론사는 물론이고 사실 여론조사를 가지고 공천을 결정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언제부턴가 그러는데 그게 아마 노무현, 정몽준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꽝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후보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웃기는 상황이 없는 거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보도를 하고 그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를 하고 선거에 아주 중요한 단초가 뭡니까? 공천 아닙니까? 공천에 영향을 주고 투표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고 결국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를 결정하는데 이런 황당무계한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작년 6.2 지방선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걸 개선책을 내놓는다, 법을 바꾸자 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별로 바꿔진 게 없고요.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RDD 방법인가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방법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모집단을 더 철저하게 한다. 그러니까 샘플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해보자라고 그랬는데 그거 이번에 안 맞았습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당에서도 그 방법을 채용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맞았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뭐 안 맞았기 때문에 좀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하나 우리들이 조금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강원도가 이제 북한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 데인데
강원도에서 천안함 이슈가 안 먹혔습니다. 군 단위, 면 단위로 선거 결과를 우리들이 추합표를 해보면은 최문순 후보, 그러니까 엄기영 후보가 그렇게 최문순 후보를 천안함을 가지고 뭐 잘못하지 않았냐고 공박을 했는데 천안함 이슈가 먹히질 않았어요. 거기서 엄 후보가 많이 졌습니다. 그거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강원도가 왜 그러냐, 강원도 특히 접경 지역이 왜 그러냐라는 건 분석이 좀 필요로 한 대목인데요. 그건 지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그 받은 자료로 보면은 강원도도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가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이래 남북한이 이 사이가 좋아졌을 때, 남북한이 교류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본 거죠. 실제로 많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박왕자 씨가 왔다 갔다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게 막히면서 이게 남북한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자기들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렵고 이게 힘든가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천안함을 가지고 엄기영 후보가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게 안 나간 겁니다. 더 중요한 이슈는 사실 이제 후쿠시마입니다. 그래서 삼척이 원자력 발전소 유치 지역 하나인데요. 이번에 엄기영 후보가 선거 공약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유치 쪽으로 공약을 내걸었다가 중간에 너무 여론이 나빠지니까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공약을 바꿨는데요. 부득이 공약을 180도 선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원자력 발전소 이슈는 중요하고요. 내년에는 대단히 큰 이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경상남도 부산 지역의 사람들이 이 이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 78년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생겨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3분의 1 정도의 전력을 원전으로 받고 있는데 78년에 생긴 게 그게 이제 경상남도 지역에 생겼거든요. 그게 부산으로부터 한 4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40km라는 게 얼마나 가까운지 짐작하시죠. 이번에 후쿠시마가 이번에 미국이 첫 번째로 일본한테 어드바이스 한 빨리 소개시켜라. 빨리 주민들을 소개시켜라라는 게 50km입니다. 일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km, 20km, 30km 뭐 이렇게 조금씩 늘려갔죠. 그러니까 지금 월성 고리 쪽으로부터 부산까지 거리를 따져보면 4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발전되는 전력의 대부분을 서울 지역으로 송전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산 경남 쪽 사람들은 왜 우리가 우리 안전을 담보로 해서 서울 사람들 전기를 제공해야 되느냐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고요. 이 후쿠시마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중대 현안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 어떤 총선 대선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패턴과 우리 에너지 정책의 근본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영향은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다 이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으로 전부 넘어가는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를 달굴 이슈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건데 한국 사회에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뭐 종착역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엄기영 후보의 이제 실패인데요. 선거에서 앵커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앵커라는 게 생긴 게 40년 됐거든요. 70년 10월에 MBC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 1, 2년 안에 모든 방송들이 그 당시에 모든 방송이라 하면 KBS하고 TBC입니다. 모든 방송이 앵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이후에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남녀 앵커들이 지나갔고 그중에 꽤 많은 앵커들이 정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앵커 중에서 엄기영 씨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방송사를 전부 통틀었어요. 왜 그러냐? 최장 앵커예요. 13년 6개월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그리고 앵커를 안 할 동안에도
MBC 내지는 방송을 대표하는 방송인이었습니다. 차장까지 했으니까. 차장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중요한 직책을 다 했어요. 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보도제작국장, 정치부장 뭐 이런 근사하죠.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전무하고 후무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근처에 못 갑니다. 그런데 졌거든요. 그리고 지지도가 20%를 앞선 후보한테 졌거든요. 그럼 왜 그랬겠어요? 콘텐츠가 모자란 거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 TV 토론이 떠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기 가지고 계시면 아이패드 같은 걸로 유튜브.com 들어가가지고 엄기영 치면 나옵니다. 여기. 저도 여기 저 USB에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교재용으로 방송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가르치는데 굉장히 좋은 교재라서 제가 뭐 엄기영 씨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데 그 교재로 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리고 왜 한국의 방송이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한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그 샘플이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한국의 방송, 특히 한국의 뉴스가 이미지로 먹고 산 겁니다. 이 콘텐츠나 뭐 서브스턴스나 뭐 이런 걸로 먹고 산 게 아니고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미지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앞으로 내년 총대선에서도 바뀔까 저는 자신이 없는데 저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점쟁이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계기를 이제 이번에 본 거고요.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도 본 거죠. 그 오세훈 시장의 실패가 사실은 그 이미지 선거였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때 강금실 전 법무장관하고 붙었을 때도 두 사람이 이미지로 붙었거든요. 강금실의 이미지와 오세훈의 이미지로 붙었는데 오세훈 이미지가 이긴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오세훈의 이미지와 한명숙의 이미지 가지고 붙었는데 이제 오세훈이 또 이긴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문순은 이미지가 뭐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엄기영의 이미지와 최문순의 서브스턴스는 뭐 별게 없는데 하여튼 최문순의 뭐라고 해야 되나, 비이미지는 아니고 적당한 말이 없는데 하여튼 붙었는데 그 이미지가 깨진 겁니다.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얼마나 여지없이 깨졌는지는 그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게 그 TV 토론을 4번인가 했거든요. 그때마다 다 코미디 소재를 제공해가지고 코미디언들이 연구를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코미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하더라고요. 저는 엄기영 씨를 뭐 엄청 잘 알기 때문에 저하고는 19살 때 만났죠. 그러니까 학교 선배로서, 학교 선후배로서 만났는데 잘 알죠. 그래서 TV 토론을 좀 개판 칠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옛날에 작년 여름에 엄기영 씨가 그때 사장으로 물러난 건지 쫓겨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은 물러났다고 그러고 우리는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2개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2개 다일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면은 강원도 선거에 나간다. 그때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나가고 한나라당으로 무조건 나가고, 그리고 TV 토론 개판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건 뭐 제가 그냥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된다가 틀렸어요.
근데 왜 틀렸는지는 아마 TV 토론을 보시면 알고, 또 이제 그 콜센터인데, 그 콜센터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콜센터는 왜 하냐면은요, 후보의 인지도가 낮을 때 하는 겁니다. 되게 후보가 나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조사하거든요. 인지도, 호감도. 인지를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으로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인마 이런 거 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호감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지도로 가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인지도는 뭐 필요한 조건이고 호감도가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지지도죠.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엄기영 씨 같은 경우에는 13년 6개월 메인 앵커, 그것도 메인 앵커를 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보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지도를 홍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이명박을 모르는 사람도 엄기영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엄기영 씨 아세요? 엄기영 씨가 강원지사에 나온 거 아세요? 좀 지지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콜센터를 했다는 건요, 그건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건 서브스턴스 내지는 콘텐트 내지는 뭐 하여튼 그런 그 디테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판단이 없다는 얘기죠. 전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없다는 얘기. 그게 아주 결정적인 거죠. 그게 불법인 것도 아마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하는 것은 알았겠지만, 그 이제 수사해봐야 물론 알겠지만, 하는 건 알았을지 모르지만 불법인지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건 이미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내년 총대선에도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부는 유지될 거라고 보지만 전면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는 그 수준까지는 안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방송 앵커를 한 사람들이 뭐 많이 나가겠지만 내년 총대선에 좀 힘들 거예요. 이제 너 엄기영이 같은 사람 아니라는 거 프루브 해봐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이제 프루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증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요. 방송 출신이 출마를 하면 너 프루브 해봐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게 아마 내년에 전부 다냐 아니지만 일부는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이미지 정치 내지는 하여튼 뭐 이런 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큰 사회적인 과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게 이번에 아마 드러난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작년 6.22 선거에서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특징, 그리고 내년 내지는 그 이후로 넘어갈 수 있는 특징이고, 제가 아마 뉴스를 했더라면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신나게 했을 텐데 하여튼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 선거되고 나서 뭐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 최고 정치 지도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 당의 코멘트는 그건 뭐 전혀 실행 내지는 실체를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 믿지 마시고, 그 국민 어쩌고 파는 사람들 특히 속지 마십시오. 이미지하고 슬로건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 이미지하고 슬로건을 빨리 벗어나는 건 사실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언론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면은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만약 이 역할을 못 해주면 우리가 앞으로 전혀 못 나갑니다. 오히려 뒤로 갑니다. 이미지나 슬로건을 가지고 계속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특히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결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우리가 기대하기에 속도가 늦고 오히려 퇴행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주고, 도대체 10년 전, 20년 전하고 뭐가 달라졌느냐고 물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물론 정치의 역할이 크지만, 영향이 크지만 언론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언론이 이미지하고 슬로건을 따지고 묻지를 않습니다. 요새 뭐 보험에 보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언론은 묻고 따져야 되거든요. 묻고 따지라고 돈을 주고 또 사서 보기도 하고 뭐 시청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말하자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불량하게 만드는 겁니다. 언론이라는 게 정치 과정 내지는 정치 행위의 일부분으로서 아주 중요한데 제대로 지금 얘기를 안 해 자기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일을 못하게 이제 막는 것들이 문제인데 이 얘기는 다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트렌드 같은 것도 지금 눈에 지금 보이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보이는데 저는 한 가지만 꼽으라고 그러면 잘 꼽을 수는 없지만은 내년에 문제가 될 올해 내년 다 포함해서 문제가 될 것들이 몇 가지는 우리가 그냥 점쟁이가 아니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4대강이 들어갈 거고요. 4대강은 곧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10mm, 20mm 비에 구미가 50만 가구 단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가 그게 이제 지방이다가 보니까요. 그쪽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 경우에는 피부로 못 느낍니다만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10mm, 20mm의 저 정도면은요. 우리가 이번 여름을 어떻게 해나 이게 지금 여름을 막기 위해서 공사를 더 피치를 올리거든요. 스피드도 올리고 그게 이제 과연 잘 될 것인지 이제 문제죠. 그건 아마 구미하고 이번에 광주가 약간 좀 시끄러웠는데 과연 이게 이제 이번 여름을 잘 넘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사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쿠시마 사태는 단순히 물론 일본의 문제나 아니면은 한국의 문제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인류사적인 문제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일본 짝이 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태인데 이건 인류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45년에 핵폭탄이 나왔고 원자력 발전이 50년대 이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오랜 문제는 아니죠.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무슨 100년이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아파트를 굉장히 아주 누군가 비유를 과학하시는 분이 한 건데 잘 비유한 게 아파트를 근사하게 지었는데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를 지금 우리가 지어놓은 겁니다. 지어놓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근데 후쿠시마가 보여준 건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드리마일 아일랜드도 있었고 체르노빌 사태도 있었고 이번이 사실 세 번째니까 세 번째 사건 아니냐 그러는데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이 사건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체르노빌은 러시아라는 엉망진창인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사고로 난 거거든요.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맞아. 그건 어떤 아무리 잘 지은 거라고 하더라도 엉망진창인 놈들이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고요. 쓰리마일 아일랜드도 그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건 물론 미국에서 났지만은 운영이 좀 잘못된 거야. 실제로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아주 세이프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난 거고요. 이걸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건 우리가 일본 사회 시스템을 믿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일본마저도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가 보니까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은 누군가는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가 됐건 공기업이 됐건 민간기업이 됐건 저는 이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보지만요. 일본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하다가 도쿄전력이라는 민간기업으로 넘어갔는데 일본의 시스템을 우리가 믿어왔잖아요. 잘할 거다. 근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관료 부패하고 정치인 부패하고 자기들 내부 부패에 의해서 일본 시스템도 원자력 발전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우리가 일본보다 잘한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공과 운용까지 그리고 30년 동안
30년 동안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고요. 또 하나 이번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건요. 한중일이 하나라는 겁니다. 일본하고 일본 후쿠시마에서 울릉도 독도까지가 1000km고요. 울릉도 독도에서 여기까지가 한 600km 정도입니다. 근데 한반도 전역에 방사능 물질이 나왔고요. 잘못하면 플루토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죽음의 재, 세슘이나 요오드는 죽음의 재지만요. 플루토늄은 저주의 재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 하나 죽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땅을 거의 영구하게 오염시켜버립니다. 사람 하나가 죽는 게 아니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안 온다라고 얘기가 지금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후쿠시마가 그 앞에 쓰나미가 난 지 3월 11일이고 그 며칠 후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일본 언론이요, 또 일본 관청이, 또 일본 도쿄전력이 그걸 감췄거든요.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바로 그 노심이 멜트다운, 용해됐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플루토늄이 대량으로 방출됐다는 거예요. 그 일본이 사용 후 핵연료를 그건 불법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원자로 안에다가 보관해 놨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본 시스템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전혀 믿을 수 없는 거죠. 일본의 언론도 믿을 수 없는 거고요. 일본의 뭐 정치는 더구나 믿을 수 없는 거고, 관료도 그렇게 일본이 자랑하는 관료 시스템도 무너진 겁니다. 다 무너진 겁니다. 일본이 토탈 콜랩스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잘할 수 있나? 그런 걸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요. 한중일이 하나라는 얘기는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국이 방사능이 전역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기상청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기상청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기상청 얘기는 국민이 불안에 떨까봐 뭐 이렇다는데, 그게 뭐가 옳은지는 뭐 제가 안 물어봐도 금방 알 거예요. 뭐가 옳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겠습니까? 국민이 불안에 떨까봐 그 자료를 거짓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독일 기상청은 온다는데 우리 기상청은 안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상청이 내놓는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한번 근원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그걸 자꾸 숨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중일이 하나라는 얘기는 중국이 50기를 황해연안에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그 원자력, 그렇게 큰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용하고 다 50기를 만약에 해서 한 10년, 30년, 또 30년 지나면 떼워서 또 쓰겠다고 그럴 텐데, 만약에 중국이 황해에서 지은 그 50기 중에서 한 기라도 이런 비슷한 사고가 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편동풍이 있습니까? 편동풍은 없잖아요. 편서풍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전국이 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나는 지리산으로 갈래, 뭐. 그때 통일되면 백두산으로 갈래.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백두산을 포함해서 한라산까지, 뭐 지리산은 물론이고, 다 전 한반도가 그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분의 1, 34%를 의지하고 있고,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한 10년, 20년쯤 후에는 3분의 2를 의지합니다. 60, 한 7, 8%.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지금 사방에 지어놓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인류사적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 생긴 문제고, 그 답을 서유럽의 몇 나라들이 이미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고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났다면 아마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독일하고 스위스, 일본 이게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신생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연구해야 되고요. 빨리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 연구한 사람들 가서 배우고 하루아침에 안 되고요.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빨리 배우게 하고 우리나라가 그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훌륭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지도자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못한다. 3분의 1을 의지하고 있고 지금 계획은 3분의 2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스톱한다. 국민들한테 고통스럽고 우리가 혹시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가 한반도가 살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지 발전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이 돼야 발전을 할 거 아니겠냐. 고통스럽지만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라.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수출하기로 한 거 백지화하겠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도 맞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는 메시지가 그게 한국의 결정을 봐라. 그리고 아마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이 에너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이 아니고 말로 무슨 그릴 에너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쓰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수한 인재들을 여기 끌어모으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야 될 건 일본 후쿠시마가 언제 어떻게 한반도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계측을 정확하게 하겠다. 더 계측할 수 있도록 지켰다. 기상청을 더 내가 독려를 해서 하여튼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멋있는 지도자가 나왔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통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 정도면 되는데 이 보통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도 지금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박수는 안 쳐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못 갖고 이런 언론을 못 갖는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 언론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언론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신문은 개인 소유주들이 다 있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대부분이고요. 뭐 경향하고 한겨레는 좀 그 소유 구조가 다릅니다만 방송의 경우에는 1980년 이후에 공영방송 시스템이라는 우리가 이제 슬로건을 받아들인 거죠. 실제로 공영방송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 과연 그게 영어 개념이죠. 영어하고 독일이 만들어 놓은 개념인데, 그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에 쿠데타 집권을 하면서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손은 봤습니다만 그 시스템이 방송에는 금과 옥조처럼 돼 있고요. 저희들도 입만 열면은 MBC는 공영방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90년에 SBS가 생겨서 민영방송이 생기고요. 이제 작년 말일 날 종편이 그 전에 물론 케이블도 생겼고 뭐 DMB도 생겼고 스카이라이프 생겼고 또 뭐 생겼어요. IPTV도 생겼고 뭐 무지하게 많은 방송의 변천이 있었습니다만은 공영방송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를 허털어뜨리지는 않았어요. MBC도 약간의 변화, 큰 변화인지 약간의 변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80년에 그렇게 된 공영방송 시스템이라는 그 우산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88년도에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는 그 당시 3당 시절에 여소야대 3당 시절에 말하자면 방송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슬로건입니다. 전부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와 슬로건에 해당되는 건데 실제로 그럼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근데 국민들은 깜빡 속고 있는데 저희들은 맨날 알죠. 거기서 밥 먹고 사니까.
방문진은 이사가 9명입니다. 이사가 9명인데 6명이 여권이고 3명이 야권, 야당이 합니다. KBS는 이사가 11명, KBS 이사회는 11명입니다. 11명에서 7명이 여권이고 4명이 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지배 권력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6대3, 7대4라는 구도를 어떻게 깰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뭐 사람을 변장시켜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공영방송의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슬로건이나 이미지는 공영방송으로 되어 있고 실체는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왔느냐면은 청와대 수석들이 많이 왔어요. 아니면 청와대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왔고 방송문화진흥회 내지는 KBS 이사회가 활성화된 이후에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는 공개 모집의 약자잖아요. 공개 모집에서 하여튼 전국에 있는 방송에 관련된 뭐 능력 있는 사장을 모집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좀 근사한 사람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아주 노골적으로 이건 사람인가 하는 정도 의심이 들 정도의 인물들이 이사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뭐 거의 그냥 막가파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 김 씨가 KBS와 MBC 사장이 돼 있는데 저희는 잘 알죠.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으니까. 같이 큰 것뿐만 아니고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알죠. 어떤 사람들인지.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요새 그 미디어 발전에 따라서 아주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MBC 경우에는 그것도 유튜브에 나옵니다. 유튜브닷컴에 우리 사장 이름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MBC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쳐보시면, 그 고현정하고의 그 개콘 코미디가 하나 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한 5분 정도인데, 그 상당히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그 사장 이름 치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어떤 애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일단 초등학생, 뭐 초딩, 중딩 할 거 없이 다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방송이 공영방송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상당히 근사하게 됐는데, 이게 자기가 스스로 나가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기의 실체를. 자기의 이미지나 뭐 슬로건 이런 게 공영방송의 수장 그러면은 뭐 근사하잖아요. 실체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날 공영방송의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BBC나 이제 독일의 ARD나 독일에는 공영방송이 2개입니다. 그 ZDF라고 최대 F라고 ARD 2개인데 ARD가 1이고 이제 최대 F가 2죠. 그게 이제 2개가 공영방송끼리도 경쟁을 하는 아주 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은 이제 BBC가 채널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BBC 1, 2, 3, 4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고 해외로도 나가고 그러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모델로 했던 BBC하고 독일의 공영방송은 작동을 하는데 우리는 작동을 안 하냐? 작동하면은 기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치권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권이라면 뭐 여든 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이 개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영국 사회나 독일 사회가 정치권이 방송에 개입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거기도 물론 이사가 있죠. 이사가 정치권에서도 물론 오고 직능단체도 오고 뭐 전문가 집단에서도 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옵니다. 핵심은 지배 권력, 그러니까 여당이 그걸 이렇게 지배할 수는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표로도 그렇고 그 영국 사회나 독일 사회가 방송은 방송답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사들이 자기를 뽑아준 뒤에 그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뽑아 보내준 사람들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영국 사회나 독일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들이 좋은 사람을 사장으로 뽑고요. 좋은 사장은 좋은 임직원들을
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구조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걸 갖추지 않은 채 슬로건만 퍼블릭 브로드캐스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퍼블릭 브로드캐스팅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퍼블릭 브로드캐스팅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인사를 해줘야 되고 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해결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습니다. KBS가 지금 시청료 2,500원, MBC는 1원 한 장 가져오지 않고요. MBC는 100% 광고로 받아오고요. 그러니까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MBC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영방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젊은 기자와 PD들이 우리가 퍼블릭하게 방송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젊은 기자 PD들이 얘기를 해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충분한 소득이 있었는데 지금 소득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될 수준에 왔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의 발전이 신문이나 방송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은 새로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에요. 여기 이제 거기 취직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보에 해당하지만, 하여튼 이건 현실입니다. 이건 아주 엄숙한 현실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돼서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느냐, 언론의 차원에서, 회사의 차원에서 생존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이건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물론 저널리즘은 살아야죠. 저널리즘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널리즘이 없는 민주사회라는 것은 제대로 존재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저널리즘은 민주사회의 기본 요소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물론 헌법에 들어가 있는 저희들이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만은 저널리즘은 헌법기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저널리즘이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고 저널리즘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방송이라는 것이 실체를 갖지 못한 슬로건에 80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30년이 지났지만 슬로건에 그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KBS 안의 문제, MBC 안의 문제, SBS 안의 문제는 그 일단이죠. 이 시스템은 오래된 겁니다.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있었던 문제들이 요즘에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일 뿐이지 사실 이 문제는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왜 그러냐? 이 시스템은 안 바뀔 거거든요. 이 슬로건만 살아있는 거지 실체는 아마 안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 저는 뭐 낙관을 하지는 않지만 내년 선거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죠.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강원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심각한 실체를 알아보자랄지 뭐 이미지만 가지고 안 된다랄지 하는 얘기가 전면적으로 메아리 쳐서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 지금 방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을지 좀 기대는 합니다만 큰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일반인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좀 가져줬으면 하는 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방송도 좋아지고 언론도 좋아지고 한국 사회가 좀 발전을 하고 이럴 텐데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 이게 정권 교체가 돼도 그렇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되고 결국 언론의 문제는 언론이 풀어야 되고 방송의 문제는 방송이 풀어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다만 일반이나 전문가의 그 지지는 필요하죠. 여론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제발 좀 관심을 가져주고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문제의 핵심이 뭔가를 좀 알아주라. 실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꾸 그 슬로건에 녹아나가지고 슬로건에 혹하거나 그걸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체를 좀 봐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령 BBC 사장 그러면요 거의 기자 PD 중에서 베스트가 갑니다.
그리고 거의 그 철학자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거나 그 사람이 뭐 책을 쓰거나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또 맞는 얘기를 해요. 자기 자아 비판도 하고. 거기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BBC 방만한 경영이랄지, 과연, 영국민의 이익이 전 세계의 이익이냐, 뭐 이런 문제도 하고, 뭐 그런 자기들 비판이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일에나 영국의 그런 BBC나 ARD의 사장이나 거기에 가령 PD 대장이나 기자 대장 정도 되면은 그 사회의 인텔렉추얼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거의 조롱거리 수준밖에는 안 되고 그래서 좀 답답하죠. 이게 그런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그냥 happen to be 갑자기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구조의 결과고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MB 얘기도 어디 가서 뭐 하면은 우리 자화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MB 얘기를 오늘 별로 못했는데 MB 얘기는 뭐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할 기회가 있겠죠. MB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우리 공부 소재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MB한테는 배울 게 참 많은 그런 저는 큰 스승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MB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MB가 잘라주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힘들었을 텐데 MB 때문에 뭐 굉장히 유명하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동포로부터 제가 지지 코멘트를 받고 MB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유명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MB가 만든 창작물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저는 좀 범쟁이과거든요. 근데 갑자기 영웅 내지는 투사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저 투사는 아닙니다. 저 보시듯이 공부 열심히 잘하고 기자도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범생인데 어느 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봤더니 투사가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자꾸 뭐 여러 군데서 투사적 코멘트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자나깨나 저는 MB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시간 좀 더 한 것 같은데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